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복합발전하고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완 자료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잘은 안 보이시는데 이제 이게 지금 발전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뭐 화력발전 실무라든가 복합발전에 대한 실무, 수탁과정 안에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합발전 일반에 대해서 구분, 종류, 효율, 특징, 뭐 그다음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앞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열병합발전 쪽도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나서 그다음 4장의 발전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복합발전 1차 발전 설비 플러스 2차 발전 설비는 증기터빈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딱 봐주셨다가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전달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력 발전 이외에 뭐 여러 부분을 썼다 이런 것보다는 1차는 뭐 여기 뭐 기력 발전이다 아니 여기 뭐 가스터빈이다 뭐 이렇게 네모 박스를 넣어놓고 플러스 해놓고 2차 증기터빈 이렇게 박스로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열 공급 설비까지 이제 플러스 되어 있다. 복합 사이클하고 열병합 발전, 복합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내용이어가지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터빈 복합 발전.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가스터빈하고 MHD가 나오겠죠. 가장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PFVC, CFVC, IGCC 같은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복합 발전 방식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설비가 한 30% 정도 효율이, 그 다음에 천도, 뭐 배기가스 온도가 500도 정도입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자, 그런 내용들,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저희 중요한 부분만 한번 설명드리면, 가스터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공기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바로 어떻게 배기가스를 넣어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보일러 안에서 태워주거나 여기 지금 보일러죠. 증기 예열기인데 그렇게 가서 어떻게 거꾸로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가는데 배기가스는 이쪽으로 나가지만 여기 들어갔다가 나머지 공기 여기 좀 더 진하게 돼 있죠. 여기보다 여기는 흐리게 돼 있고 여기서 좀 더 가압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열이. 증기 터빈을 돌리고 남은 것들을 복수기에서 연락차를 이용해서 빠지면 다시 이렇게 간다. 이거 이제 앞에 보셨던 가스 터빈에 대한 복합발전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IGCC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석탄을 받아와서 그걸 가스로 만드는 과정. 그 가스로 만드는 핫가스 클린업 해가지고 이런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가스 터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다. 이거 보시면 이게 가스 터빈입니다. 여기는 석탄이고 석탄을 이제 가스화 만드는 과정들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여기 어떻게 됐죠? HRSG 보일러라고 돼 있었죠? 열해서 보일러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보면 다시 또 그림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석탄 가스화 원리는 건조 단계, 건류 단계, 가스화 단계, 연소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석탄가스 공정이 이제 고정층, 유동층. 아까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 보셨죠? 그 IGCC, PFBC, CFBC 이런 게 뭐라고요? 석탄을 뭔가 바꾼 겁니다. 지금 다. 유동층, 플루다이즈드 베드 콤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프레셔,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는 이 플루다이즈드 베드는 똑같은데 가압을 했다는 얘기죠. 압력을. 유동층은 뭐 산화제, 상부에서는 석탄을 유동화 상태로 가스화하는 방법이다. 요건 고정층은 연료탄은 가스화하기 상부에서, 산화제는 하부에서 공급하는데 천천히 내려오면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용화 부분이 많은데 사용 제한 부분, 뭐 타는 부분이라든가 액체 생성물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기본서 자료 보시면 고동층, 유동층, 뭐 순환층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분류층. 고정층은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유동층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붕 띄우는 거죠.
얘는 그냥 떨어지면서 타는 거고, 고정층은. 근데 이 분리층 같은 건 그걸 막 옆으로 이제 분류하는 부분은 얘는 이런 식으로 유동하듯이 하는데 얘는 뭐 아무데나 막 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분류층은 미분탄이 산화제가 공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뭐 액체 생성물이 없고 연선식 크기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얘는 유동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동층처럼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가압 유동층 복합 발전. 유동층 연소는 노내에 석탄, 열전단 메탄을 넣고 노하부에 연소용 공기를 주입, 노내의 고체 입자를 유동화시켜서 고체 입자를 유동화시킨다는 게 막 흘려준다는 얘기죠. 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유동화시켜서 연소시키다 보니까 막 돌다 보면 구석구석 잘 가겠죠. 그러면 더 잘 타겠죠. 저번에 보일러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파이어월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생기게끔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쪽으로 막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흐르게끔 만들어서. 근데 이 안에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 PFBC에는 뭘 집어넣는다고요? 석회석으로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석회석이 뭐가 된다고요? 석고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타랑 설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녹수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연소 온도가 통상 850도 낮다는 얘기죠. 녹수 발생이 적다.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녹수가 더 발생을 더 많이 얘기하죠. 산소가 더 잘 타니까. 그래서 아까 뭐 복합발전이나 이런 쪽에 가서 보시면은 녹수 설비에 대한 저감 대책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랑 설비는 없어도 되는데 왜? 가스화 되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가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층 연소 방식은 유동화 속도에 따라서 기포식이 있고 순환식이 있다. 압력에 따라서 상압식이 있고 가압식이 있다. 가압식은 압력을 5에서 12 기압 정도로 가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압 유동층 복합발전 개념입니다. 가압을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어떻게 됐죠? 무조건 가스 보일러입니다, 얘는. 가스 보일러니까 여기 지금 공기 압축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공기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고, 터빈 돌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다시 나온 증기가 스팀으로 들어가서. 근데 보일러에 가스가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열해수 보일러를 통해 가지고 가스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열해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열해수 보일러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들어간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열을 시켜주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가스 터빈을 나온 부분에 이건 열부합니다. 열. 요거는 증기를 바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스 터빈으로 나온 부분이 어떻게 됐죠? 바로 이 보일러가 아니라 열해수 보일러로 가서 다시 데펴줬죠. 데펴준 부분이 어떻게 돼요? 보일러에 가서 다시 한번 뭔가 데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스팀 터빈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열을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을 쓰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일러에서 해가지고 다시 가스 터빈에서 한 번 더 가압을 해주는 이런 과열기, 제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가압을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죠. 요게. 이렇게 들어서 압력을 지금 틀려주게끔 올려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순환 유동층 보일러는 이런 압력을 가압해주는 부분이 여기 추가가 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전지 복합발전. 아까처럼 연료전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연료전지 부분은 이제 수소가 나옵니다. 수소가. 그럼 공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연료전지가 나오면 항상 물이 나온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기는 O2죠. 여기는 수소가 H2가 나오니까. HO2가 나오죠? H2O.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H2가 나면서 이 H가 뭐죠? 전자. 전자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림을 연료전지에서는 그려주시면 되고요. 태양광 할 때도 어떻게 됐죠?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자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위에 있었고 밑에가 P가 있었고 반사 방지막이 있었고 전자가 이렇게 흐름이 있었죠. 그거하고 이제 같이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용융탕산염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산염이 들어가고 연료전지의 그 구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복합발전인데 어떻게 돼? 용융탄산염형 같은 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인산염 타입도 있고. 가스에서 뭐 배열해수를 해가지고 증기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연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석탄을
가스화가 만든다면 복합발전이라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같이. 연료전지도 사용을 하고 석탄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얘도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냥 기력발전이 아니라 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연료전지 쪽에서도 들어갈 때. MHD 복합발전. 1차 전기를 생산하고 자장석을 통과한 고온 연소가스. 그 고온 연소가스가 몇 도요? 2700도.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초당 몇 미터? 1000미터 속도. 아주 빨리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자개를 빨리 끊어줘야지만 전기가 발생되니까. 예? 그걸 그림을 이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연속에서 뿜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온도가 2700도고 이 속도가 10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여기 자석이죠, 지금. N극, S극인데 여기 초전도 자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석이 생기는 거를 빨리 끊어주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가, 여기 도체가 여기 있죠, 양쪽에. 도체에 전류가 유기돼가지고 전기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복합발전은 1000도, 1500도 나와 있고요. 그런 키워드 정도만. 온도에 따른, 대기 온도에 따른 출력의 변화, 효율의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복합발전의 압력비에 따른 효율의 변화들이고요. 요건 복합사이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대기 온도에 따라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대기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열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더 추울 때 열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복합사이클은 그거를 이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는데 가스터빈 한 대만 돌렸을 때는 이런 열효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았다가 대기온도 내용을 쓰실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다든가. 대기 압력도 똑같겠죠. 냉각 매체, 바닷물을 쓰느냐, 복수기의 진공도를 쓰느냐,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열효율이 높다. 복합발전의 특징이 앞에서 보셨던 열효율이 높다. 그 열효율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왜? 발전단 출력이 43%,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HRSG로 다시 돌아오죠? 회수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복합발전에서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연료가 100이 들어와서 가스터빈을 통한 다음에 남는 부분이 한 31%고 69%는 배기가스로 나온다. 복수기가 없으니까. 그 배기가스로 나온 것 중에서 일부는 배기가스 손실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HRSG에서 다시 열을 회수를 해가지고 증기터빈 쪽에 가서 어떻게 된다? 다시 복수기의 손실로 빠지고 나머지 발전한 양이 몇 프로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스터빈에서 발전한 양과 증기터빈에서 발전한 양이 합쳐져서 발전단 출력이 복합발전은 48% 정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내용은 아시다 보니까 이걸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석탄화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가 들어오면은 배기가스 한 11%, 기타 11%, 10%대가 납니다. 다 10%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90% 정도가 나오는데 복수기의 손실이 한 47%가 되니까 나머지 발전단에 대한 출력이 이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분부하 시 열효율 저가 적다. 이런 식으로 복합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열효율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일축형하고 다축형이 있는데 요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다축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이 하나면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축이 하나면은 부분부하 시에 아까 좀 축이 하나면은 축이 하나면은 이렇게 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발전기가 축이 하나로 다 연결된 겁니다. 스팀 터빈이든 가스 터빈이든지 축이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실이 줄어들겠죠. 축이 두 개라는 건 가스 터빈 축이 여기 있고 증기 터빈 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축이 두 개죠. 가스 터빈 돌고 난 다음에 이쪽이 또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축형일 때는 이렇게 부분부하시 효율이 좀 줄어들다가 또 이게 어느 정도 출력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또 오버를 합니다. 다축형이. 그때는. 근데 그 차이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기력발전소는 효율이 뭐라고요? 떨어진다. 아까 부분부하시 열효율 저하가 적다고요. 1단으로 갔다가 2단으로 시작할 때는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2단이 어느 정도 출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기동 정지 시간이 짧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아까 하스타인데도 데일리 스타트 같은 건 60분 만에 하는데 점화되고 아까 예열이 돼야지. 보일러가. 그래야지 이제 증기가 도니까 보일러가 예열이 되고 회전시가 올라간 다음에 증기가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부하를 걸어서 가압을 해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핫스탠드바이는 뭐 30분 안에도 이렇게 회전수가 전격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복합 발전인 경우. 하지만 일반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겠죠. 왜냐면 보일러 예열하는데 형식은 똑같은데 요게 걸리는 시간이 요게 한 350도 정도 되고요. 요게 500도, 600도 정도가 됩니다. 화력 발전에서. 그때 뭐 온도는 보셨죠? 얘가 350도까지 가는데 요게 1시간. 여기서 또 어느 정도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뭐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뭐 한 8시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콜드 스타트 상태에서는. 근데 핫 스타트 상태에서는 이 사이클은 똑같은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 최대 출력이 대기 온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가스터빈, 복합터빈, 증기터빈에 대한 온도에 대한 변화율. 복합 출력이 제일 적겠죠. 복합적으로 쓰니까. 가스터빈이 좀 적겠고 증기터빈이 적겠고 이런 식으로. 왜? 온도가 가스터빈이 더 높으니까. 증기터빈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그 출력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복합 출력은 아까처럼 가스터빈에 대한 것들도 증기터빈만큼 더 더했으니까 요만큼이 여기 더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는 방법 정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보시면 가스터빈 날개 분식, 미분탄, 저온 부식 방지, 뭐 환경 대책, 건설 공기가 짧고 건설 단가가 싸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공기는 한 36개월에서 이건 70개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년에서 6, 7년 정도. 거기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한 2, 3년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5년에서 뭐 6, 7년 또는 10년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기존 석탄 화력하고 복합 발전에 대한 장단점들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스터빈의 입구 온도를 증가하게 되면 1000도에서 1500도로 온도를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좋아지겠죠? 이런 내용들. 공기 압축기 용량을 증대하면 어떻게 돼요? 가스터빈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공기 압축기, 연소기, 터빈이라고 그랬죠? 발전원가 저감을 해서 공기 압축기에 대한 부분, 압축단을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건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질소 산화물 저감, 아까 공기 중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25ppm 정도로 녹스를 배출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촉매 방식으로 하게 되면 3ppm 이하로도 낮춰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수치를 알아주시면 이제 나중에 좀 더 신뢰성 있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복합발전의 구성, 일축형, 축이 하나다. 하나다 보니까 개별 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를 총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축형 같은 경우, 다축형 같은 경우. 축이 여러 개니까 제어 시스템도 복잡해지겠죠? 그거에 대한 그림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일축형은 이렇게 쭉 하나로 되어 있다. 축 하나에. 요게 HRSG가 여러 개에서 보이려는데 이게 그 배기팬처럼 생겼습니다. 복합발전소 가시면은 이 바깥에 이렇게 큰 그 발전기 옆에 발전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공간 옆에 요런 이제 팬 같은, 복수기 같은 게 지상에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축형은 뭐라고요? 가스터빈 2대에 스팀터빈 하나, 가스터빈 4대, 또 가스터빈 5대까지도 채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인척, 일산, 분당 이런 것들이 복합발전이라는 얘기죠. 다축형 같은 경우는 축이 여러 개라고 그랬죠. 축이 여러 개니까 이렇게 2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열레스 보일러도 2개가 있겠죠. 축이.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죠. 운영상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축이 하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축이 2개입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어하는 부분들이 더 복잡해지죠. 더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1대, 2대, 3대일 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점차 오버를 하죠. 다축형이 되면은 나중에 다축이 많아지면 이제 효율이 조금 더 증가가 된다라는 역전을 합니다. 이렇게. 예, 나중에 조금씩. 아까 그 그림 같은 건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효율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열병합. 열병합 발전 방식, 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 난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열병합 발전의 배경에서 이제 님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Not in my backyard. Not in my backyard. 내 등에 아무것도 있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님비입니다. 왜 제 주위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어를 좀 더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그런 내용들도 좀 써주시고요. 일단 눈에 좀 띄게끔 뭔가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한자로 막 썼죠. 예? 눈에 잘 띄게 하려고. 근데 요즘은 한자를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 BIL이다. 기준 충격 저렴 강도다. 그러면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이런 정도는 써주셔야죠. 왜냐면 BIL만 써주시면 안 되고 요 줄을 좀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알차게 보이게끔. 그런 때 저런 용어들에 대한 원어들을 좀 써주시라고요. 팩츠 뭐라고요?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 이런 식으로. HVDC,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렌트. 다 알고 있는 건데 써주시면 칸을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열병합 발전의 정의는 이제 이런 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선도죠? 예, TS 선도입니다. 온도하고 엔트로피. 예? 네 글자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세 글자는 엔탈피고 엔트로피를 가장 많이 쓴다. S를 많이 쓴다. 슈퍼맨 생각하면 힘이 더 크니까 얘가 힘이 더 4개니까 3개보다는 더 힘이 더 클 거 아니냐. 슈퍼맨 생각하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고 요거 지금 열을 보여준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부분이 이게 열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도시가 0도 약간 위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열병합을 하고 나면은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열 부분 요거를 열로서 지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열 공급량은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머지 부분 HG AH가 어디냐? AH 전력 생산 감소량. 요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감소가 됐다. 왜? 그만큼이 다른 데로 써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아까 나가는 부분 여기 보시면 전력 생산은 38%, 전력 생산은 28%인데 연료가 들어와서 연료가 100이 들어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수기 손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연료 100 해놓고 몇 프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는 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써주시라고요. 요거는 아시죠? 요거는 한 번 더 열교환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6번이 지역 난방용 열교환기. 열교환기가 아까 있었죠. 복합발전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열에서 보일러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열기용식 토핑 사이클. 여기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까 그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하고요. 발전 형식, 증기터빈, 배합터빈, 추기배합터빈, 추기복수터빈, 가스터빈, 복합사이클, 디젤 발전. 발전 형식에 따른 분류, 열 에너지 이용에 대한 분류, 이런 부분. 아까 열병합 발전에서 뭐라고요? 열 에너지 이용은 토핑 사이클 하면 보토믹 사이클입니다. 발전 형식에 따른 분류는 증가 복디를 외워주시라고 했죠. 증기터빈, 가스터빈, 복합 사이클, 디젤 발전, 증가 복디, 증가 복디. 나오시나, 이제? 발전 형식에 따라서 열병합 발전소를 분류를 할 땐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열의 이용 방법에 따른 분류. 그게 뭐죠? 토핑이나 버터밍. 그 다음 발전 형태에 따른 분류. 증가복디라고 얘기했죠. 증기터빈, 가스터빈, 복합발전, 복합사이클, 디젤 발전.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운영 방식에 대한 분류. 그게 바로 이제 PFVC, CFVC, IGCC 이런 게 때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키워드다.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고 최소한 그 키워드만 일단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쓰시는 건 됩니다. 근데 그 키워드는 연구반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 기회가 될 때마다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증기터빈은 배추복이라고요. 어떻게? 배합터빈, 추기배합터빈, 추기복수터빈. 이제 생각나시나요? 열발룬, 증가복디, 배추복. 이렇게 제가 열병합 발전에서 키워드 설명드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이거 25점짜리로 몇 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외워서 썼더니 그 교시가 80점 나왔다고 그랬죠. 그때 열병합 발전이 나왔거든요. 80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니까 한 20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키워드대로만. 그 열병합 발전의 장점, 단점. 뭐 4가지 이상씩 쓰고, 딱딱 키워드를 쓰고, 그림 쓰고, 그림 그리고. 자, 배합 터빈은 뭐라고요? 아까 빠져나가는 거죠. 예? 복수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축이 배합 터빈은. 복수기 또 없죠? 축이 복수 터빈은 가서 이제 복수기가 있었던 거죠.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증기 터빈은 배추복, 축이 배합 터빈, 이렇게 그 열 부분까지 설명을 했죠? 여기는 이제 복수기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그림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자기한테 맞는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 가지고 가서 시험장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배합 터빈과 복수 터빈의 조합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배합 터빈과 복수 터빈,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제 공기 클러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또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클러치. 배합 터빈이 있고 복수 터빈이 있고. 왜? 고압에서 배합을 하고 저압에서 또 하니까 따로따로 쓰면서 이제 클러치를 이용해가지고 동기 운전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다. 가스 터빈은 배기가스는 500도씨 이상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왜 1000도씨 정도가 나와서 연락차를 한 500도 정도로 된다. 그 500도씨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보일러가 몇 도라고 그랬죠? 600도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 500도를 갖다가 그 배기가스를 가열하면 350도 만들고 500도 만들고 600도 만드는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그려주시면 또 좋겠죠? 네? 좀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전달 효과가.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 디젤 엔진 열 사이클, 단순 열병합 사이클인데 요게 약간 틀려지는데요. 요 사이클이 요건 IS 선도입니다. 엔탈피가 IS고 엔트로피가 S니까 IS 선도. 여기 HS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IS 선도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면적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뭐 수식이니까 넘어가고요. 실제로 이제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열 사이클의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이 뭐였죠? 카런트 사이클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네모죠? 네모인데 우리는 그거를 열병합, 뭐, 화력 발전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게 무슨 사이클이죠? 랭킹 사이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이렇게 직각 형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르노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열효율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그 열병합 발전소에 TS 선도 그릴 때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네 모양으로. 예? 지역 난방은 요건 빼겠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한번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제 발전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전기 쪽도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수력 부분까지 나가려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발전기 자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이제 발전기 구성이 어떻게 되냐? 고정자, 회전자, 여자기, AVR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발전기의 단락비 곡선 이런 것들. 예? 그다음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들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발전기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같은 거, 페란치 현상 같은 거, 송전선의 충전에 대한 영향들 같은 거, 발전기 냉각 방식 같은 것도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같은 것도 나올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발전기, 터빈 발전기 여자방 형식. DC 타입이 있고 AC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기에서 나오는 출력은 뭐라고요? DC입니다.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 DC에 의해서 계좌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계좌 전류에 의해 가지고 자석이 만들어지고 고정자 측에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자석이 움직이면서 왼전 오발이 된다 그랬죠? FBI. 얘가 돌지 않습니까? 돌면서 자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유기가 된다. 그겁니다, 지금. 자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석이 일단은. 뭐든지 기본은 자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힘이 발생되든 전류가 발생되든 자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여자기에서
영구 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DC 설비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AC를 DC로 바꿔가지고 자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DC 부분을, 보시면은 DC형과 이제 그 AC형으로 나눠지는데 그 AC형에서도 또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틱, 이거는 여자기 시스템이 기계식이 아니라 정지형식이라는 얘기고요. 로테이팅 렉티파이어. 그걸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AC에서 그걸 DC로 컨버팅을 해가지고 DC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기의 응독 특성, 보수 측면, 연결 구조, AC형, 정지형, 장단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동기발전기 운전 한계. 이게 뭐죠? 가능 출력 곡선. 단락비. 연계돼서 또 나와야 되겠죠. 무효 출력의 상한값.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지진. 요거 기준으로 위에는 과여자, 밑에는 저여자. 위에는 뭔가 활동적이어야지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이니까 여기 회전자. 여기 밑에는 가만히 밑에 백그라운드로 받쳐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고정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외워주시고 그냥 살을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세 개를 다 연단해서. 지상, 진상 운전. 예? 발전기 지상, 진상 운전하고 동기조상기 지상, 진상 운전은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놓으시고요. 출력 제한 법에 뭐에 의해서? 온도에 의한 제한, 안정도에 의한 제한, 냉각 방식에 의한 제한, 이런 등이 나오겠죠. 출력에 의한 제한. 요 그림 그려보시면 여기는 유효전력에 대한, 요거는 뭐 지상운전 시에 회전자에 의한 제한, 요 밑에는 고정자 담부의 온도에 의한 제한, 아니면 냉각 방식은 압력, 수소압력 0.5, 1.0, 2.0이라고 그랬죠. 답안지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건 4kg 정도 이상으로 압력을 둬가지고 실제로는 계산한다. 근데 답안지는 0.5, 1.0, 2.0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4까지 쓰시고 실제는 4로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더 쓰시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는 그런 답안지의 내용도 써주시면서 좀 더 확대해서 쓰시란 얘기죠. 요건 800MW하고 1200MW가 동기발전을 합니다. 이건 뭐냐?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키워드가 뭐였죠?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키워드 5글자. 네? 그, 위, 주, 파, 상. 나와야죠. 이거 제가 몇 번을 반복해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한 20번은 반복해 드렸을 거거든요. 제 입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소 10번은 반복해 드립니다. 6개월 동안에. 왜냐면 수업 시간에 최소 3번 반복해 드리거든요. 중요한 건 10번 반복해 드립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이따가 또 반복 또 나옵니다. 크, 위, 주, 파, 상. 크 뭐죠? 크기. 전압의 크기. 위. 위상차, 주파수, 상회전 방향, 예? 상차각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크기, 주파, 파형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변압기의 병렬운전 6글자. 같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전기 쪽을 생각하시면 자기 쪽도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회전자 생각할 때는 고정자 생각하고, 전기자 생각할 때는 전기자가 이제 회전자니까 이제 계자. 전기자고 고정자니까 계자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뭐라고요? 키워드 상, 권, 극, 전, 각, 제트. 상회전 방향, 번수비가 같을 거, 극성이 같을 거, 예? 상권, 극, 전. 전압비가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Z. 임피던스가 같을 거. 근데 임피던스는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쓰시라. 그럼 가능 출력 곡선 이거 써주시라고요. 대용량 발전기의 주요 보호장치. 키워드 10글자. 전개, 과단, 역발, 속주, 앞비. 먼저 이제 그 발전기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발전기는 이제 고정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터빈이 있겠죠. 이게 발전기의 주요 보호장치들이 거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럼 고정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을 테고,
회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을 거고, 터빈이, 그건 이제 정기적인 시스템이고,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에 터빈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은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에서 저는 전기자, 예? 전기자가 고정자죠. 계자, 회전자죠. 이제 과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과전압 억제 보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개, 과단, 단락 후비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전개, 가단, 역상, 발전기 모터링, 과속도, 주파수, 전압, 베어링, 이런 식으로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뒤를 외우시라고 10개를. 다른 사람의 키워드들이 보통 그런 순서로 보통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개를. 그 키워드는 나와 주시되 그 세부적인 걸 더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요.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뒤. 그 다음에 터빈에서 고장할 수 있는 부분. 발전기에서 고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얘는 긴급 정지 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86-123 해가지고 긴급 정지 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보호 방법에 대한 부분은 60, 40. 40이 뭐죠? 계좌상실. 60이 뭐죠? PT 슈퍼비전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PT 피주 표일 계정기. 예. 평형 계정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PT가 끊어졌을 때 UVR이 동작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런 것들. 왜? 이 원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40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러면 그게 계좌상실 계정기가 뭔지 모르면 설명 못 합니다. 40이 뭔지, 60이 뭔지, 51V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60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놓고 옆에다 전압 불평형 계정기, 전압 평형 계정기, 이렇게 PT 퓨즈베이 계정기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60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부보는 외부보, 이런 것들. 주보가 어디서 87, 이런 것들. 설명이 돼야 되고요. 보호 계정기, 각 계정기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각각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어렵지만은 한번 알아두시면 된다. 단락비가 큰 경우. 아까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 생각하시면 단락비도 또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빈도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단락비가 크면은 뭐든지 다 좋자. 단락비가 큰 게 수차 발전기일까요? 터빈 발전기일까요? 예? 수차 발전기죠. 단락비가 얼마 정도 됐죠? 수차 발전기가? 0.8에서 1.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터빈 발전기의 그 단락비는 0.4에서 0.6, 0.5에서 0.6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수차 발전기하고 터빈 발전기. 철기계는 뭐죠? 수차 발전기가 철기계죠. 튼튼하니까. 예? 그게 이제 돌극기죠. 예? 원통형, 돌극기,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효율,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것도 왼쪽에 키워드를 가지고 딱딱딱딱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 철이다. 그럼 구안, 가전, 반무, 충효. 적어보십시오. 구안, 가전, 반무, 충효. 구조에 대한 분류. 안정도에 대한 부분. 구안, 가격. 전기자 반작용, 전압 변동률. 이런 부분 나오고요. 구안, 가전, 전기자 반작이네. 무효전력. 반무, 충전전류라든가 이런 거, 효율,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충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안가전 반무 충전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그 키워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조, 가격, 안정도 측면에서, 단락비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원통형인지, 돌극형인지, 철기계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다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정도, 과부하 내량, 전압 변동력, 무효전력, 송전선 충전, 효율이 나왔죠? 아까 그건 충전이네, 충전. 예? 구안가전 반무 충효에서 그건 충전. 송전선 충전 부분이 어떻게 되죠? 터빈 발전기가 더 약하죠? 예? 그래서 단락비는 K분의 K 다시 V분의 V 다시에 Q 해가지고 가르고 자승에 1 플러스 로. 이 수식 있죠? K는 그거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런 것들도 봐주시면 되고요. 단락비 이거 그림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단락비의 정의가 뭐죠? 위에가?
뭐뭐뭐뭐 네 글자씩. 위에가 뭐였죠? 키워드? 정무, 압계, 삼류지계. 삼상 단락전류와 같은 지속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자전류. 전격 무부하 속도에서 전격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자전류. 이런 식으로. 단락비를 정의할 때 이런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지 써진다는 얘기예요. 왜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자전류가 나오니까 이 밑에는 뭡니까? 축이. 계자전류겠죠. 아까 위에는 단락전류가 나왔으니까 여기 단락전류겠죠. 전격전류, 단락전류 나왔는데 요 위에는 뭐죠? 전격 전압이 나오겠죠. 그거를 생각하면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왜? 아까 밑에는 계자전류 둘 다 나오니까 계자전류가 나오니까 밑에는 계자전류. 그 다음에 아까 뭐 전격속도 나오고, 뭐 전압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단락전류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격전류, 단락전류, 전격 전압.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그림을 같이 이제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거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드리는 게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살을 붙여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뭐뭐뭐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그게 나중에 애워집니다. 이해가 되고. 근데 하나씩 보다 보면은 이제 영어도 할 때 그냥 많이 듣고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그냥 몸에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문법은 약합니다. 오히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못 써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부분을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자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구한가전, 반무충용, 뭐 정막계, 삼류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다 보면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떠들고. 자, 제어 시스템의 계층적 분산 시스템입니다. DCS를 설명하는 건데, 요건 이제 뭐 EMS나 스카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 제어다 보니까 어떤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까 1축형, 다축형에 보시면 프로세스가 있었죠. 터빈을 제어하고 발전기를 제어하는 그 프로세스를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실 때는 아까 EMS에 대한 내용들을 막 갖다 써붙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스카다에 대한 내용들을. 그거 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막 안 되면은 다른 걸 막 갖다 쓰시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병렬운전 조건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부분,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는 부분. 아까처럼 뭐 병렬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긴다고요? 순환 전류가 생긴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과열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순환 전류가 생깁니다. OLTC 같은 건 변압기 그 무효순환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뭘 달았습니까? 그 리액터를 달았죠. OLTC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위하고 아래 보시면 그 위에 리액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벡터적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해하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 내용도. 저도 막 몇 번씩 보고 이 얘기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게끔 하겠습니다. 뭐 발전 운전 영역 한계. 이건 뭐 단락비 가능 출력 곡선 나왔던 거니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동기기한 전기자 반작용.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전기자 반작용에서 리액션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변압기의 여자 돌입 전류 부분을 좀 더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도 또 이해가 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변압기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의 자화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나면은 발전기나 전동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아까 뭐라고요? 자석이 있으면은 그 자석 밀도 B, 이 B의 정의는 이제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에디슨이 DC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려면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부터. 전기는 AC가 있고 DC가 있었습니다. DC는 에디슨이 만들었고요. AC는 테슬라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AC가 공급이 된 거는 변환하기가 쉽다. AC 장점이 뭐였죠? 승회 1.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개통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장점이 많다 보니까 DC는 변환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에디슨이 막 공격을 했죠. AC로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 죽일 때 어떻게 하죠? 전기 흘려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A씨는 위험하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싸우다가 그 에디슨도 손을 들고 이제 A씨가 좋다라는 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A씨가 나오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자석밀도 이제 B에 대한 것들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테슬라가 레이더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헬리콥터도 이제 뭐 시초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담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 에디슨은 99%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테슬라는 머리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노력 없이 그냥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리죠. 이제 그렇게 똑똑해서 일찍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같이 이제 좀 저기 하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게끔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나오면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죠. 뭐 도 닦으러 다시 올라간다고. 예?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이 있는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책에 있는 자료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다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양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터빈 발전기에서 차동 공진이 일어나는 거. 이게 뭐였죠? 영어로? SSR.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넌스. 리저넌스. 공진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시고 자꾸 반복하시라는 얘기죠. 조건. 저주파 공진입니다. 터빈의 축이 비틀림이 생겨가지고 축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 교재는 좀 약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고로 개통에서 탈락됐을 때 문제점. 운전을 하다가. 아까 이제 전부고속 단상 역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됩니다. 개통 운영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갖다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를 알아가지고 자꾸 갖다 쓰시라는 얘기죠.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결선은 Y 결선을 하는 이유. 델타 결선하고 Y 결선하고. 델타 결선은 왜 쓴다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양전압을 사용하게 돼요. 전압을 두 개를. 그리고 델타 결선,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Y 결선을 쓰는 부분. 델타 결선에서는 Y 결선에서는 고조파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절연이 용이하죠? 이 절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전압에 관련된 건 Y로 했을 때는 전압에 관련된 부분을 풀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절연에 관계된 부분이 나올 거고요. 예? 그래서 삼고조파 부분이 일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델타 결선은 삼고조파하고 어떤 부분이다? 여러 가지 결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여자 방식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여작이란 뭐다? 계좌회로의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무슨 직류 발생 장치다. 여작은 직류입니다. 무조건. 계좌는 직류입니다. 그러면은 여자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무효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발전기가 자기 여자 되죠? 그러니까 무효분이 들어오면은 이제 계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기자 반작용은 그 무효분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횡류가 흘러서 뭐 교차 자작용, 뭐 증자작용, 감자작용 이게 나오는데 그건 위상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위상이 갔을 때 어떻게 되죠? 똑바로 밀 수가 있죠? 옆에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미끌리지 조금. 위에서 밀리면 미끌리죠? 근데 뭐 밑으로 미끌리냐, 위로 미끌리냐, 아니면 똑바로 가느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자작용, 감자작용. 그래서 정류자, 브러시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직류는 어떻게 되는가? 직류 발전기 생각하시면 직류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슬림링이 있죠? 직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류자하고 브러시 같은 그런 슬림링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DC 설비를 그냥 쓰면은. 그래서 그 직류를 발생시키는 걸 회전자로 쓰는데 이런 DC 이런 정류자하고 브러시가 없는 브러시 리스 타입을 이제 쓴다 이거죠. 브러시 타입을 쓰게 되면 막 보수를 해줘야 되고 불편하니까 계속 왜? 여기 직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막 돌려주면서 직류 발전기로 돌려주면서 직류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연구 자석을 써서 처음에 직류를 만들어주는 게 있고 이런 발전기를 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요거를 DC가 아닌 AC 발전기를 쓰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터빈 발전기 여자기로는 대부분 교류 여자기가 사용되고 교류 여자기도 정지형 타입하고 회전 정류기 타입이 사용되고 있다. 정류를 하는 겁니다. 정지 정류기 타입은 코미테이터, 별치 정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발전기와 같은 회전 계정형의 동기 발전기를 따로 설치한다.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DC 성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비상용 발전기는 앞에 딱 보시면요. 비상용 발전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앞에 그 여자기용 저기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는 타입을 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비상용이니까. 비상용 발전기를 뜯어보면은. 그런 거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자 변압기를 설치해서 교류 출력을 별도로 설치한 정류기에서. 왜? 우리는 DC가 필요하니까 정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정류기입니다, 다. 정지형 정류기, 별치 정류기. 커뮤테이터가 있는. 커뮤테이터 리스가 뭐죠? 아까 그 블러시라든가 그런 게 없는 타입입니다, 지금. 스테이틱, 정지형 타입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주발전기의 계좌회를 공급하고 이 주발전기의 여자들은 교류 여자기의 전압 조정으로. 왜 DC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AC의 교류 여자기를 조정해주면은 DC의 계좌 전류도 조정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 정도. 특징, 여자기의 응동 속도가 빠르다. 전압 조정이 용이하다. AC 쪽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류기가 따로 설치되기 때문에, 예? 정류기가 따로 설치되니까 구조도 간단하고 보수도 용이하고, 직류 여자기에 사용된 정류자는 없을 수 있지만 슬림링은 필요하다. 커뮤테이터, 정류자만 없는 겁니다. 정류자만. 그래서 이런 슬림링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하고 또 다른 타입을 또 쓰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예비 여자기도 필요하고 뭐 이런 전압 조정 용이하다. 다 AC를 쓰는 부분이 그겁니다. DC에서. 그러면 회전 정류기 타입은 똑같습니다. 회전 전기자용의 교자료기를 고정자측에 가해가지고 정류기에서 직류기로 변화해가지고 계좌료에 공급한다. 똑같은데 여기는 브러쉬가 없다. 앞에는 브러쉬가 있었는데 브러쉬 리스 타입이고 앞에는 커뮤테이터 리스. 정류자가 없는 거고 얘는 브러쉬까지도 없는 거고 회전기에 설치한 부분 동일축상에 설치돼. 아까 지금 동일축상에 이렇게 같이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고속회전가 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더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경지기하고 부분. 브러쉬하고 슬림링이 필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기 내에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 계좌 케이블이 필요하다. 회전자에 설치되므로 구조가 복잡하나 발전기의 크기는 작아진다. 아까는 별도의 발전기를 또 달아줘야 되는데 얘는 별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발전기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이게 그것들을 이용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 시스템 뭐라고요? 직류 여자기하고 교류 여자기로 나눠진데 정지형 정류기 타입하고 그 다음에 회전 정류기 타입으로 나눠진다. 이제 하나를 보신 겁니다.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는 발전기의 운전 한계 특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지형과 AC형의 단점인데 제가 X로 보라고 그랬죠. 하나만 알면 정지형의 장점은 AC형의 단점이 됩니다. 정지형은 어떻게 되죠? 발전기 축이 짧아진다. 보수기가 용이하다. 아까처럼 이제 별도로 달았죠. 예? 밖에다 별도로 달았으니까 이게 작아도 된다는 얘기죠. 바깥에서 하니까 보수도 용이하죠. 생각하실 때 정지형은 바깥에다 달았다. 예? AC형은 안에다 달았다. 예? 그럼 이제 전압 조정 모비가 좁다. 여자 계통의 전원이 계통사고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발전기의 크기 커진다. 아까처럼 발전기를 두 대를 단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자의 응동 특성 빠르다. 왜냐면 하나가 별도로 돌고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보수 측면으로 별도로 있으니까 용이합니다. A시형은 뭐라고요? 안에다 단다는 얘기죠. 안에다. 안에다 단데 장점은 존압 조정 범위가 넓다고 하고 개통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에 있으니까. 얘는 요거에 반대가 되죠. 이렇게. 요거의 반대. 축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축이 길어집니다. 왜? 발전기 축 안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니까. 예? 이런 건 조그만 발전기로 해도 되는데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쉽다. 안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딜레이 타임이. 크기는 이제 작아지죠. 그 자체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조그맣게.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쉽다. 보수 측면. 안에 있으니까 보수하기 힘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컨셉을 딱 정해주고 얘는 정지형은 바깥에 별도로 설치하는 큰 타입이다. A시형은 안에 설치하는 작은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동기 발전기 운전 한계 곡선. 발전기의 간접 출력 범위는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출력 범위는 온도 상승 한계에 따라서 제한이 된다. 운전 시의 역률에 따라서 열을 받는 부분이 달라진다. 그림 그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위니까 과여자, 그 밑에는 저여자,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항상 밑에 있으니까 고정자, 여기 위에는 뭔가 회전을 해야 되니까 회전자,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면 쉽습니다. 이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은 중요합니다. 송배전공학, 전력계통공학, 발전공학 다 나옵니다. 가능 출력 곡선을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보호장치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할 텐데요. 중요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면 발전기 출력 자체, 요게 뭐 유효전력에 의한 제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상무효전력에 대한 진이었으니까 지상무효전력. 그래서 지상무효전력은 그 위란 얘기죠. 그 계좌전류는 어떻게 되죠? 지상무효전력에 대하면 과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전경영률 이항의 지상 영역이면 큰 지상무효전력이고 계좌전류가 증가되니까 과여자죠. 그때는 뭐라고? 회전자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발전기 출력이 제한되는데 회전자 부분은 설명이 안 나네. 여기 뭐 발전기 단자 전압이 낮아지니까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따가 감자 적용 나옵니다. 지상 무효 전력이 생기면 감자 적용. 진상은 증자. 뭐 여러분들 알죠? 진상 무효 전력이라고 그러면은 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충전 용량도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얘는 증자 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뭔가 떨어지는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지진이 일어나서 위에는 뭔가 증가되고 밑에는 감소됐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얘가 지상 운전을 하면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감자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면은 뭔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건 증자 작용으로 하라 이거죠. 진상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그 전기자 반작용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온도가 상승한다. 예? 내용이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곡선이 1번이고 2번이고 3번입니다. 이제 다시 볼 텐데, 이제 진상 부분은 이제 제한이 한, 95%, 80, 90%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얘는 85%까지 그림을 그리고요. 역률이. 여기는 뭐 95%까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쪽이 영역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냉각이 작겠죠? 회전하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냉각할 수 있는 부분 크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의 범위가 더 크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밑에는 뭔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냥.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고정자 단부의 누설 자석이 증가돼서. 아까 뭐라고요? 밑에 부분은 뭐라고요? 지진이 있고 고정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위에는 회전자입니다. 이 회전자라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자, 그림이 이제 계통의 안정도에 의한 제한. 뭐죠? 무슨 안정도죠? 정체 안정도, 동체 안정도의 제한. 여자기에 의한 제한도 있었죠? UEL, OEL. OEL, UEL이겠죠? 리미트가. 예? 그런 제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85%인데 얘는 95%고 얘가 지상, 진상, 여기 역률 부분이고 여기에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85%, 90%, 그 다음에 수소 압력은 0.5, 1.0, 2.0인데 여기다 4 정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에 의한 한계, 정태 안정도에 의한 한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UEL, OEL, UEL에 의한 제한. 이렇게 또 써주시죠. 오버 엑사이터 리미트, 과여자에 의한 제한. 언더 엑사이트 리미트, 저여자에 의한 제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주시라는 얘기죠. 자, 결론 부분은 1번, 2번, 3번. 이게 뭐죠? 온도입니다. 아까 고정자 단부의 가열, 회전자 단부의 가열, 유효전력에 의해서 어떤 그 온도가 상승이 일어나서 생기는 부분. 온도, 안정도 뭐? 정체 안정도, 동체 안정도. 냉각 방식이 뭐죠? 공기 냉각 방식, 수소 냉각 방식, 수소 냉각 방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유효전력에 의한 제한, 무효전력에 의한 제한, 이렇게 역률에 의한 제한, 이렇게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영역은 뭐다? 모두 열적인 거다. 냉각 방식 또는 수소 냉각 방식 또는 수소 압력에 따라서 발전기의 가능 출력도 변한다. 온, 안, 냉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온도는 어떤 온도, 안정도는 어떤 안정도, 냉각 방식은 어떤 냉각 방식, 냉각 방식. 이렇게 지상분에 의한 제한. 즉시 위험해지지 않지만 왜 지진에서 진상분에 대한 제한값을 추가할 경우 고정자 담부의 온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즉시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85%가 아닌 95%에서 바로 방지를 하는 겁니다. 진상분은 견딜 수 있는, 고정자 쪽에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 한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